테스홀딩스 코리아의 저는 김주엽 대표이사고요.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원탑 엑셀레이팅 프로젝트가 뭔지, 여기 보이시죠? 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뭐 이런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제 소개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52이에요. IMF가 한창인 시기에 대학을 졸업했고 비교적 운이 좋아서 직장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했고 마지막 퇴사는 SK 자회사에서 본부장으로 퇴사를 했고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주로 했던 일은 뭐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에 대한 뭐 투자 및 컨설팅, 그리고 이후에는 회사들을 상대로 한 기업 M&A 컨설팅, M&A 작업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전공이 그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뭐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 한 3, 4년 정도는 공공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문화부, 방통위, 뭐 여가부, 경찰청, 청와대 TF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앞에 있는 베트남하고 독일 사진은 제가 이제 문화부에서 연구 책임자 일을 할 때 독일하고 베트남에서 이제 뭐 강의하고 뭐 발표하던 모습이고, 저쪽은 뭐 인터뷰 모습이고, 저 경찰청 사진은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상대로 강의하던 사진이고요. 옆에는 한중일 크립토 포럼이라고 당시에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진행되던 3개국의 블록체인 관련된 포럼 행사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거기서 제가 메인 스피치를 하던 모습입니다. 저희 법인은 테스홀딩스 코리아로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법인을 만들어졌고, 여기 이제 본사를 와보신 분들도 있고 한데 삼성동에 저희 이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사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좀 저희 직원도 늘고 사업도 많이 규모가 커져서 아마 이달 말까지 아마 역삼동 쪽 사업으로 저희 회사가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역삼동 사업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건물 샀냐고. 건물 산 건 아니고요. 그냥 비싸게 임대를 한 4개 층 정도 했습니다. 4개 층을 임대해서 한 300평 정도 규모로 이사를 합니다. 좀 지겨운데요. 그 코로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백신도 시작이 됐고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코로나 얘기는 안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많네요. 오늘 여기 이쪽에 보니까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예, 좋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토론도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혹은 어떤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코인을 파는 회사도 아니고 코인을 팔아서 가격을 올려서 돈을 버는 회사도 더더욱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원탑과 관련됐다고 하시는 어떤 분이 뭐 코인 사라, 가격 오른다 이런 얘기하면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저한테 이르면 돼요. 기억난 김에 또 하나 공지드립니다. 지난번 사업 설명할 때 제가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100일을 넘어섰잖아요. 그죠? 100일을 넘어서고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주변에 조금씩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 또 저희들에 대한 공격이나 뭐 이렇게 견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늘 오픈이라는 게 늘 원칙이어서 어떤 제한없이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특정한 분들이 텔레그램 아이디에다 무차별적으로 톡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뭐 원탑 엑셀레이팅 자기가 전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사에 전무 없습니다. 전무이사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일부러라도 앞으로 안 만들 건데, 그래서 자기가 원탑 엑셀레이터의 전무라고 하면서 막 카톡을 날리고 텔레그램 보내고 있어요. 1대1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걸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제가 회사의 대표이사고
텍스홀딩스 코리아의 주식은 100% 제가 가지고 있어요. 100% 갖고 있다는 의미가 제가 100%다 돈을 먹겠다는 욕심의 의미가 아니라요. 100%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갖고 있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 모든 법률적 세금에 대한 물가를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가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개인 톡으로 어떤 투자나 어떤 코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점 분명히 아시고, 혹시 누군가가 개인 톡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원탑 엑셀레이팅 누구라고 톡을 보내시면 절대 현혹되면 안 되시고 바로바로 신고해 주세요. 저희 운영팀에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는 암호화폐 관련된 일을, 저도 블록체인 일을 좀 일찍 시작하였고 블록체인 관련된 강의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코인을 파는 회사는 아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암호화폐 기업이 실물 경제와 융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어떠한 케이스건 코인을 샀다가 그냥 본인이 거래소에서 샀다가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권유로 코인을 샀다가 심지어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돈을 손해를 크게 보시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아픈 기억이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알트코인 기업의 약 80% 정도는 실물 경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물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심지어 회사조차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집 차린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으면 가게 얻고 인테리어 하고 주방 만들고 직원 뽑고 사업자 내고 포스 달아서 중국집 장사해야죠. 장사를 하다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건 그나마 아쉬워도 용서는 되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나한테 그렇게 중국집 차린다고 돈을 받아다가 중국집도 안 차리고 딴짓을 했으면 범죄잖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알트코인 회사 중에 7, 80%는 한국에 법인조차 없어요. 늘 보면 어디 외국에 뭐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회사가 컨텐츠를 한다고 했던, 유틸리티 사업을 한다고 했던, 어떤 결제 사업을 한다고 했던, 어떤 레저 사업을 한다고 했던, 중요한 건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한다고 코인 팔아서 돈을 받았으면 그렇게 회사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사도 설립하고 컨텐츠를 한다고 했으면 컨텐츠 투자도 하고 뭐 여행사 하면 여행사도 차리고,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주 상식이에요. 제가 늘 사업 설명회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단어가 상식이에요. 상식. 사실은 여러분들도 상식에 준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면 그렇게 큰 실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믿고 하고 대충 던지려하게 뭐 10배 준다, 20배 수익 난다 하니까 투자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뭐 원탑 엑셀레이팅에 내가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실 텐데, 어떠한 결정을 하시건 혹은 또 다른 코인 관련된 프로젝트의 사업 설명을 드리면서 고민을 하시면 가장 중요하게 실물 경제랑 융합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실물 경제와 융합된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제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뭐 제가 말씀드린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요 5단어는 꼭 머릿속에 넣어가야 됩니다. 엑셀레이팅. 뭐 영어기 때문에 조금 언어 발음을 하면 어디는 엑셀러레이팅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엑셀러레이팅이든 엑셀레이팅이든 뭐 통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엑셀레이팅이 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알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지 못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오죠.
인큐베이팅은 뭐냐면 기업이 태어난 것처럼 창업한 기업은 사람이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쪽 잘 안 보시나요?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자금이든 세무든 법무든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기술이든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걸 우리가 인큐베이팅, 다른 말로는 창업보육사업 혹은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우리 웬만한 지자체에는 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 창업기업 지원 사업은 그러다 보니 규모가 좀 작습니다. 뭐 어디는 5천만 원 미만, 뭐 어디는 1억 미만, 아주 많이 줘야 한 2억 미만 이렇게 해서 창업기업을 지원을 합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게 인큐베이팅이라면 엑셀레이팅은 뭐냐면 자 창업한 기업을 지원했어요. 근데 기업이 아시다시피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 사업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 회사에서 성공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 엑셀레이팅을 받아 막 성공해서 뭐 잘 된 것처럼 갔어요. 인큐베이팅 받아 갔는데 기업이라는 거 사람도 그렇듯이 위기가 옵니다, 그죠?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던 자금의 위기든 기술의 위기든 영업의 위기든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온 기업들을 다시 지원해주는 사업을 우리가 통상 엑셀레이팅 혹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비슷하게 기업 구조조정 사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들어보셨죠? 우리가 IMF 때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 IMF 때부터 우리나라가 기업 구조조정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상장은 코스피나 뭐 코스닥은 아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겠죠.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쨌거나 상장했는데 기업이 가치가 하락했어요. 또 어려워. 어렵지 않으면 엑셀레이팅을 받을 필요 없죠. 돈 잘 버는 삼성전자가 구조조정 받겠어요? 아니죠. 다만 어려워. 근데 어쨌든 사업 모델이 좋고 비전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실현 가능한 사업 모델이 있고 비전이 있는 회사들을 발굴해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해서 다시 성공시키는 걸 우리가 기업 엑셀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이 엑셀레이팅은 제가 만든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롯데의 경우에는 롯데 엑셀레이팅이라는 계열사까지 가지고 있고 기업은행 캐피탈이든 산업캐피탈이든 많은 금융투자기관들이 하는 다양한 투자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 모델 중에 하나를 암호화폐 분야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구조조정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대학을 이제 IMF 때 졸업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영화 중에 국가 부도의 날 이런 영화 있죠? 그 이제 IMF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영화 있어요, 블랙머니라고. 우리 사람이 오늘 많으시니까 블랙머니라는 영화 보신 분? 제가 강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안 보시네. 이 정도 얘기하면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이기도 해서 제가 텔레그램에 한번 올려드렸죠. 저희 회사가 테스홀딩스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현재 메인 비즈니스로 원탑 엑셀레이팅 프로젝트를 하지만 기타 다른 투자 사업도 한다고 했죠.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영화 제작 투자도 해서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영화 개봉할 때 VIP 초대권도 안 드릴 겁니다. 주세요. 올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열심히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진짜 이제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IMF 시대에 기억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보가 묻어났을 때 저희 외삼촌께서 한보 계열사 한보 하청기업을 운영하시다가 같이 동방부동가 났었어요. 당시에 대우, 한보, 기아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부도나면서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다 가장 심각한 위기가 온 게 동양종합금융이라는 제2저축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동양종금 사태. 그걸 이제 종금 사태라고 하죠. 언론에서.
그리고 한두 개의 저축은행이 또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뉴스에 저축은행 문을 이렇게 막 먼저 마대자루 같은 거로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 막아놨더니 막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 유리면에 막 의자 던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은행이 부도나는 게 마스크 쓰세요. 여러분. 은행이 부도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나은행이니 어디 뭐 신한은행이니 농협이니 기업은행 저축하실 때 내가 어디다 예금하면서 이 돈 떼먹히겠지라는 생각하십니까? 우리 적어도 은행에 예금 둘 때는 이 돈 떼먹힌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은행의 기본적인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우리 옛날에 사회 시간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세대가 학교 때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예적금을 받아서 그 돈을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출해주고 지원해주고 기업들의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벌어서 국민들한테 예적금 이자를 나눠주는 게 은행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죠? 한 나라의 경제발전의 근간을 만드는 기본이 은행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은행이자 국책은행이던 외환은행이 부도 위기를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당시에. 외환은행이 부도가 났으면 정말로 국가 모라토리엄, 흔히 얘기하는 국가 파산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파산은 어떻게 돼요? 여기 수출입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출입할 때 신용장 개설하죠. 그죠? 신용장이 개설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러면 수출입이 막히고 수출입이 막히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비중 중에 70%가 수출이잖아요. 우리 다 사회 시간에 배운 거예요. 나라가 진짜 망하는 거였죠. 근데 이런 외환은행의 부도 위기에 구세주처럼 론스타라는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그 중에 2천억은 주식이라 실제로 현금 1조 원을 주고 외환은행을 샀는데 몇 년 후에 6조 원에 매각을 합니다. 5조 원이라는 아주 천문학적 금액의 수익을 냅니다. 그죠? 세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언론과 국민들과 뭐 나름 여러 기관에서 야, 몇 년 있다 6조나 받을 수 있는 외환은행을 왜 1조에 팔았어? 너네 헐값 매각한 거 아니야? 너네 부정하냐? 비리하냐? 난리를 치죠? 그게 이제 영화 블랙먼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제가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이었냐 아니냐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렇게 억울할 수 있어요. 6조나 받을 수 있는 거를 1조에 팔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는 통상 30%에서 50%만 벌어도 대박인데 왜? 규모가 크니까. 그럼 1조 투자해서 50% 벌면 얼마예요? 5천억이잖아요. 그죠? 5천억도 작은 돈 아니죠? 근데 심지어 5천억이 아니라 5조를 벌었습니다. 5조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론스타 뒤에도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투자자. 저 사모펀드라는 얘기는 투자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론스타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매우 행복하죠. 야, 투자하라고 돈 맡겼더니 5조나 벌어왔어요. 1조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투자자들은. 근데 또 중요한 건 론스타가 외환은행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일본의 자동차 관련 기업 등 여러 기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이 중에 손해보는 것도 있었겠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비전펀드도 일본의 마사히손 회장,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는 소프트뱅크가 주축이 되어 있는 비전펀드가 한 200조를 운영하고 있어요. 20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 세계 3위 안에 듭니다. 이 비전펀드가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수십조를 봅니다. 그죠? 대단하잖아요. 지금 투자의 규제는 워렌 버핏이 아니라 한때 마사히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정희 회장도 쿠팡에서 한 2조 손해보고 있고요. 우버에서 한 8천억? 한 1조 넘은 것 같아요. 이제 한 1조 손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전펀드가 망하겠어요? 아니죠. 뒤에도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투자는 우리가 돈 벌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투자 사업이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건 손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손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손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투자 사업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손실을 여러분들도 내가 보는 손실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절대 투자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설명회 갔더니 우리 거 이거 사면 무조건 10배 법니다. 세상에 무조건 10배 벌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업 설명 안 해요. 제가 바뀐 돈 가지고 3억으로 30억 만들고 30억으로 300억 만들면 되잖아요. 두 번만 하면 10배 벌면. 그죠?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비전펀드도 다양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투자 기관들도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개를 투자하면 7, 8개는 손실이 나요. 그게 이 투자 시장의 정석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사업 설명회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5단어 엑셀레이팅과 마지막으로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탑 엑셀레이팅의 사업 구조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쉽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게 회사예요. 회사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3개 정도의 코인 회사를 인수했고 이번 달이면 제가 오늘도 4시에 도장을 하나 찍으러 갑니다. 이거 오늘 사업 설명이 끝나고 이번 달까지 5개의 인수가 마무리될 것 같고 올해까지 몇 개? 이런 거 할 때는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10개를 인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론스타에서도 그랬듯이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코인 회사를 어떤 걸 사는지 사실 몰라도 돼요. 그죠?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또 느끼지만 제가 그렇게 코인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꼭 저희가 엑셀레이팅에서 인수했다고 하면 그 코인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진짜로 DRK 이번에 2번째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2번째 오픈한 DRK 저희가 입출금도 시작하기 전에 한 6억이 팔려 나갔어요. 그 6억을 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 회원 중에 어느 분이시겠죠? 그 6억을 사신 분들 평균 매수가를 봤더니 5,000원, 6,000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게요? 반토막 났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코인의 가격을 올려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의 가격은 시장에 맡겨두는 건데 그분들이 하나를 인지하지 못하셨어요. 뭐냐면 어떤 코인이든 상장해서 상장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오르면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생겨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으로 올랐으니까. 근데 프리미엄으로 올랐는데 다 꼭지점에서 샀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는데 회사는 회사의 정책대로 엑셀레이팅의 규정대로 일을 하시다가 손해를 보신다면 제가 책임을 다 드리지만 회사가 고지하지 않은 방법으로 코인 같은 걸 사시다가 손실이 나면 저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제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 사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뒤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10개를 왜 인수하겠어요? 우리가 하나 인수해서 10배, 20배 돈 벌 수 있으면 왜 우리 10개 인수합니까? 그럴 이유 없죠? 10개를 인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10개를 올해 인수하면 이 중에 7개에서 8개는 분명하게 손실이 납니다. 손해를 볼 거예요. 제가 손해가 1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2개 이상을 성공시키는 게 원탑 엑셀레이팅의 사업 목표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타자가 우리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남자분들도 많으니까 보통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타자가 3할을 치면 아주 훌륭한 타자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모든 건 반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3할을 친다는 건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 안타 이상을 친다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7번은 뒤신 거예요. 그죠? 그럼 죽은 횟수가 많아요? 산 횟수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0개를 투자해서 7개 내지 8개는 손실을 본다는 각오로 엑셀레이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쪽집 깨어서 혹은 신기가 내려서 10개 중에 꼭 성공할 2개를 집어서 투자해서 사실 자신이 있으면 사셔도 돼요. 근데 10개 중에 8개가 실패할 거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까? 여러분이 찍은 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인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인 투자하실 필요 없고 코인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코인을 받으시면 매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각해서 현금만 잘 챙겨 놓으세요. 그죠? 투자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는 코인 회사 10개를 인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미 3개를 인수했고 정리하자면 왜 10개를 인수하냐면 어차피 투자 사업은 손실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7개, 8개가 손실이 나더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단은 숫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왜 필이면 코인 회사만 우리가 인수하냐? 첫 번째 경쟁이 없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코인에다가 투자했다가 막 사기도 당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처럼 지난 3년, 4년 요때 3, 4년 전에 많은 창업 투자 회사들, 많은 투자 금융사들도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재작년부터는 창업 투자 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투자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회사는 투자할지언정 코인 회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부 규정안에 투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늘 내가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반대가 있다고. 10개 중에 한 8개 정도 회사가 사기를 쳤다고 치면 나머지 2개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한 회사들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만나봐도 있고. 근데 진짜 열심히 한 이 회사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시장이 너무 어려워졌다 보니 이 회사들한테 투자해주는 창투사나 투자금융기관이 없는 겁니다.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죠? 열심히 하는 다 청년들이고 열심히 하는 여기 직장을 또 퇴직하신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투자를 받는데 아무도 안 나서다 보니 경쟁이 없어요. 제가 일반 회사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엑셀레이팅을 하면 제가 어디랑 경쟁해야 돼요? 뭐 롯데, 기업은행, 산업은행 이런 데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롯데를 이기거나 기업은행을 이기거나 산업은행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SK 있을 땐 우리 회사도 4천억의 펀드를 운영했으니까 저도 경쟁할 수 있지만 그죠? 지금 저는 평범한 개인이고 이제 한 창업한 지 3년 된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일 뿐이라 제가 롯데나 기업은행이랑 경쟁할 수는 없겠죠? 대신 경쟁이 없는 이 코인 회사들만 전문적으로 M&A 작업을 하고 있고 M&A가 안 될 경우 전략적 제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코인에다 투자를 했겠지만 코인은 현재로서는 성공하면 수익률이 대단히 높죠. 실제로 잘 되면 10배 이상 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잘 되는 걸 찾는 게 어려운 거지. 어쨌든 잘 되면 10배 이상 20배, 30배 벌죠. 어쨌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코인 회사만 전문적으로 인수 합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엑셀레이팅 이제 뭔지 이제는 하셨죠? 네. 자, 엑셀레이팅이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노트인데요. 노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엑셀레이팅을 그냥 하면 다 성공하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전략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는 일단 숫자가 중요합니다. 한개 인수에서는 0 아니면 제일 100이잖아요. 그죠? 한개 인수하면, 그죠? 어쨌든 제 생각에 최소 올해 8개에서 10개는 인수해야 2개 이상의 회사를 성공시킬 수 있고 2개 이상을 성공시켜야 전체적인 수익률이 그래도 한 6배, 5배 이상은 될 거고 5배 이상 벌어야 여러분들에게 2배든 3배든 나눠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잘 돼서 10개가 아니라 뭐 한 12개, 15개 이렇게 인수하면 더 좋겠죠. 100개를 인수하면 더 좋겠죠. 근데 100개는 불가능하죠. 그죠? 100개 인수하려면 3일에 하나씩 사야 돼요. 회사를. 회사 사는 게 장난도 아니고, 그죠? 보통 회사 하나 사려고 결정하는데 한 달에서 2달이 걸려요. 제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잡은 게 한 8개에서 10개인 겁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시장에서 뭐 사는 이렇게 막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 설명 끝나고 대표님 꼭 2개만 성공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저도 2개가 아니라 3개, 3개가 아니라 4개를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해야죠. 그래서 우리 돈 많이 버는 거니까, 그죠? 다만 최소 목표를 2개로 잡는다는 의미고 어쨌든 3개, 4개라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개 인수했는데 10개가 다 터져.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수직, 수평을 얘기하는데 보통 수직으로 얘기할 때는 투자 방법이 뭐냐면 리스크가 높냐 낮냐예요.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도 높죠? 우리 다 들었잖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이 낮으면 또 리스크도 낮아요. 근데 우리가 인수할 땐 다 하이 리턴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사고 조금 수익도 낮지만 리스크도 낮은 거 조금 더 안전한 것도 사고 가벼운 것도 사고 무거운 것도 사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사는 거 아니죠. 또 하나 분야별로도 이게 수평은 보통 분야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사업할 때 분야도 기술 분야, 뭐 컨텐츠, 유틸리티, 서비스, 관광, 레저, 바이오 될 수 있는 한 다양한 분야를 삽니다. 그래야 어떤 시너지도 날 수 있고 어떤 한 분야의 사업이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적으로는 수익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즉 리스크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기술 분야부터 여러 서비스 콘텐츠까지 다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는 여러 분야를 사는 게 엑셀레이팅을 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디파인까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까 다 얘기해서 겹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아까 이렇게 분야별, 리스크별로 다양하게 인수한다는 게 포트폴리오고 그 인수한 기업들을 성공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 하다못해 사무실도 저희가 왜 넓은 데로 갑니까? 저희가 인수한 회사 중에 가능한 회사들은 직접 저희 본사 사무실로 입주를 합니다. 서울시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패스홀딩스가 원탑 엑셀레이팅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 센터에 저희가 투자 인수한 회사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 안심하잖아요. 그죠? 우리 원래 의심 많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의심 많지만 한국 사람도 의심 많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못하면 채찍질도 하고 잘하면 상도 주고 해야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 회사 건물에 입주를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기업들은 어떻게 고를 거냐? 잘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제 중복되는 얘기가 많아서 간단히 넘어가고 일단 뭐 상장은 돼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돈 찾아야 되니까 그죠? 내가 코인으로 상장도 안 된 주식으로 예를 들어서 10억, 100억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조기 쪼가리인데 그죠? 상장돼 있어야 팔아서 현금화라도 할 거 아니에요.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그죠? 상장이 중요한 거고요. 아까 제가 실물경제하고 융합을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한국에서 투자라도 받아서 뭘 한다면 양심상 한국의 법인은 있고 그죠? 본인들이 얘기하는 백서상의 구성원들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부터 등기원이던 4대 보험을 내는 임직원이던 등록은 돼 있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빵집 차린다고 돈 받았으면 빵집 차려야죠. 그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알트코인 회사들 중에 회사가 없거나 있어도 유령 회사인 회사 그 조직이 정말 80%가 넘어요. 그런데도 막 뭐 사무실도 없죠. 막 그 테헤란로에 보증금도 없는 떴다방 사무실 얻어서 돈을 걷는데 막 1000억, 2000억 걷습니다. 그 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시길 바라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넣은 거잖아요. 그죠? 5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걸 모아서 1000억, 2000억을 모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회사들이 회사도 없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이 그냥 그 순간 다 같이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꼭 그런 사건은 가해자는 한 명도 없어. 돈은 1000억, 2000억이 날라갔는데 피해자만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사이버 수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때 뵌 분이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팀장으로 계신데 2달쯤 전에 만났어요. 저녁에. 그래서 그 코인 관련된 회사 3개를 지금 이제 기획수사를 준비 중이라고 이제 자문과로 오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걸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몇 개 케이스를 제가 쭉 훑어보면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사무실 없죠, 회사 없죠, 대표이사 없죠. 사고 나면 다 피해자야. 도대체 가해자가 없어. 돈은 없어졌는데. 돈이 없어졌으면 누군가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없어요, 가해자가. 이런 사건들에 더 이상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두 번째까지의 조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로드맵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시계가 안 보네. 지금 몇 시, 몇 분 됐어요? 2시 45분이요. 아, 예. 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면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래서 원탑 엑셀레이팅은 그냥 회사 한 10개 인수에다가 그 중에 한 2개 성공시켜서 빗썸이나 업비트에 재상장시켜서 한 20배, 30배 돈 벌고 그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 맞죠. 그죠? 제가 얘기한 게 그거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은 오늘 제가 처음 드리는 건데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억, 200억 벌면 당연히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꿈은 되게 갖고 있어요. 비전은. 제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가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당신은 너무 대기업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이런 겁니다. 대기업 출신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벤처기업들 중에 대기업 출신들이 참 많이 만들어요. 그죠? 근데 대기업은 적자 잘 안 납니다. 적자 났다는 거 별로 못 보셨잖아. 그죠? 근데 그 회사에 있던 아주 훌륭한 뭐 임원들, 부장들이 퇴사해서 회사를 차리면 성공 확률이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해도
10%, 15% 내외입니다. 그만큼 많이 해요. 실패해요. 사람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한 3년 전에 뭐 어디 대기업에 임원하신 분이 3년 후에 딱 또 창업을 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업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과연 돈을 어떻게 벌지? 물론 대기업이 돈을 버는 걸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런 걸 좀 본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대입니다. 현대. 여기 나왔죠. 현대인데 현대 자동차가 있어요. 현대 자동차 세계적인 기업 맞죠? 근데 현대 자동차가 있는데 얘네들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보니까 판때기가 필요해요. 근데 현대제철이 계열사죠.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철소에 세계에 한 2, 3위 합니다. 강판 분야에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자동차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재료가 되는 강판 회사도 하나 필요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인 뭐 이게 차체를 잡아주는 거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차체를 잡아주는 쇳덩어리들이 현대종합특수감 거기다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 다 지들이 만들었어요. 사서 그죠? 자동차만 팔아서 돈을 벌어도 되는데 자동차를 팔다 보니 아씨 남이 뭐 이거 남이 강판 납품하고 철강 납품하고 부품 납품하는 거 싫은 거죠. 그것도 돈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부품 관련 회사들을 인수를 해요. 그 자동차를 팔다 보니 사람들이 비싸서 한 번에 현금 주고 못 사니까 할부로 팔죠. 그 현대캐피탈을 만들어요. 금융사를.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팔았어. 이번에 자동차를 팔았더니 자동차를 배달하는 물류까지 만들어요. 현대글로비스예요. 이거 외에도 한 20여 개의 관련 계열사들이 있어요. 자동차만 팔면 되는 자동차만 팔아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현대자동차가 부품 관련 기업들 금융사도 현대캐피탈 하나가 아닙니다. 한 서너 개 더 있어요. 실제로는 물류 관련된 것들을 모두 인수하고 계열화를 합니다. 그죠? 이게 현대만 이럽니까? 삼성 뭐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의 특징이 멋있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해당 산업의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현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동차 산업의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완성된 자동차 한 대를 팔아먹기 위한 모든 거를 다 싹쓸이한 거죠. 지들이 다 해먹는 거죠. 우리 약간 어떻게 표현해요? 수직 계열화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현대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이든 SK든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은 철저하게 밸류체인에 입각한 사업을 합니다. 돈이 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새는 걸.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원탑도 밸류체인을 만들어야죠. 그죠? 우리가 그냥 회사 돈 있다, 돈 좀 있다고 회사 한 10개 인수해서 한 2개 대박 터뜨려서 현금이나 챙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래요. 자, 원탑 엑셀레이팅이 있어요. 그죠? 자, 암호화폐 분야에서 제일 또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기술 개발이잖아요. 어쨌든 뭐 메인넷을 개발하든 또 다른 블록체인을 개발하든 혹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냥 토큰 플랫폼을 개발하든 기술 개발이 필요하죠.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인수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재 이거 하고 있잖아요. 분야별 암호화폐 기업 인수하고 있죠? 이 인수가 그냥 인수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걸 인수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거래소 인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원탑 엑셀레이팅 유저들이 움직이면 한 달 정도 움직이면 그 거래소에 한 4억 정도의 수수료를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들과 회사가 제가 내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내는 것도 있죠. 그 1년에 한 50억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이미. 대단하죠? 암호화폐 기업을 이렇게 끌어가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코인 회사만 인수하냐면 경쟁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경쟁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금융사들이 코인 회사를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늘 우리 반대편을 봐야 돼요. 우리 사업은 그런 거잖아요. 늘 반대에 설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반대적으로 보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우리가 금융사를 운영해서 우리가 금융 투자를 하면 여기 있는 회사들은 아무도 못 받은 금융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되겠죠. 특히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중에 이미 거래소에 돈 입금했잖아요. 고객 자산이 모이는 거예요. 은행도 아닌데,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도 아닌데 고객 돈이 모여. 이거 사실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소를 믿으세요? 걱정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금융기관이 투자해서 금융기관이 보증을 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면 기업 가치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탑 엑셀레이팅은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만 지배하는 모델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이 다양한 기업들을 투자 지배하는 모델로 구조를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분야 밸류 체인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언제 돼요? 하루 이틀에 되면 이거 발표 안 하죠, 그죠? 제가 올해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지속적으로 엑셀레이팅의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 빠르면 올 한 4분기, 늦으면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이거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을 하는 게 일단은 제 목표입니다. 목표고 이 가장 꼭지점에 테스홀딩스 코리아와 엑셀레이팅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런 어쨌든 뭐 우리가 현대나 뭐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죠? 도전은 해볼 수 있잖아, 그래도 그죠? 그래서 그런 대기업은 아닐 수 있어도 어쨌든 튼튼한 밸류 체인을 기반으로 사업의 구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셀레이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로커스 체인을 했죠. 로커스 체인은 굳이 따지자면 아주 기술 중심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모델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 같은 거예요. 이더리움. 지난 3, 4년간 전 세계에는 새로운 퍼블릭 블록체인이 성공적으로 나온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더리움은 1년에 수조를 벌고 있지만 수십조를 벌지도 몰라요. 제가 이더리움은 얼마 버는지 측정할 수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요즘같이 수수료가 오르면 수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를 벌 것 같아요. 1년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로커스 체인이 완성이 되기만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뭐 수익률 10배, 20배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한 1000배, 만배의 수익률을 벌어줄 수 있는 모델은 맞아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나 하이 리턴 B에는 뭐가 있어요? 네, 하이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로커스 체인을 너무 좋아하고 로커스 체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로커스 체인을 자금 지원도 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하이 리턴 할 수 있는 모델도 맞지만 그만큼 하이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1, 2년 동안 빗썸이나 어피티에서 그나마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토큰 모델은 뭐예요? 아주 가벼운 서비스 모델들이에요. 오히려 가벼운 서비스 모델들이 돈 벌기 더 쉬운 거죠. 100억이든 200억이든. 무거울수록 어려운 겁니다. 근데 로커스 체인은 아주 기술적으로 우수한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분명히 무거운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냉정합니다. 왜냐면 제가 냉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제 날짜로 계정수 기준으로 4,500계정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 잔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4,500계정을 넘었다는 얘기는 1인당 평균 한 5, 6개 계정을 운영한다고 해도 한 7, 800명 정도는 되는 거예요. 작은 수가 아니죠, 그죠? 많으면 한 1000명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저는 대단히 냉정해야 되는 거죠. 아마 저는 로커스 체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현재 로커스 체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유저는 접니다. 근데 아마도 올 8월, 9월 지나면서 로커스 체인에 대한 그 퍼블릭 블록체인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손절을 할 거야. 시장에 다 던지겠죠.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게 제가 해야 되는 투자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실을 전제로 손실을 컨트롤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손절할 때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아직도 안 바뀌는데 잠시만요. 패셔레트가 CO M인가 CO 좀 키워야겠다. 헷갈리네요. 바꿈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비교적 가벼운 관광 레저 중심의 DRK라는 토큰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슬레이트에 상장이 되어 있고 발행량은 2억 개, 유통량은 400만 개 정도예요. 실제 소유 자산 및 법인이 두 법인이 핵심이고요. 태국의 BRK 홀딩스가 3개의 법인이고 저희가 주로 인수하는 법인은 핵심은 이쪽입니다. 현재 면세점, 김박물관, 김치박물관, 골프장 운영권, 요트, 스피드보트, 제트스키, 스노클링. 제가 아까 실물경제랑 융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실물경제랑 융합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실물경제 흉내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정도 자산이면 아마 국내에 있는 알트코인 회사들 중에 자산이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작은 거 아니죠?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여기 주소까지 제가 적어드렸어요. 부산에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가보라고 하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김치박물관도 가봤더니 여기 내국인, 한국 사람은 못 들어가요. 보니까 외국인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김치, 뭐 알타리 김치, 뭐 배추김치 이런 거 담그는 실습도 하고요. 1인당 얼마씩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김 한 봉지에 한 3, 4만 원씩 주고 사가요.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원가 물어봤더니 3,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돈을 잘 벌어서 이거 갖고 돈을 잘 벌고 해서 10억 들여서 작년에 얘를 줬어요. 그리고 이걸 인수하고 이걸 인수했어요. 2019년, 2020년 1월 달에 인수가 끝났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생겼죠? 그죠? 이 회사 어떻게 됐겠어요? 쫄딱 망했죠.
직원의 90%가 퇴사를 하고 안 됐지만 망한 겁니다. 근데 태국은 어떤 나라냐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국가 GDP의 30% 정도고 파타야는 70% 이상이고 현재 미래산업으로 태국과 관광을 육성하고 있고 특히 요트 크루즈를 육성하고 있고 1년에 4천만 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관광객은 2,700만 명입니다. 자, 저도 그렇고 한 1년 반째 해외를 못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죠? 저는 코로나가 어쨌든 혹은 여행이 올해 한 9월 늦어도 11월, 12월부터는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했던 분들이 많이 나가고 싶겠어요? 우리 여기서 원탑 엑셀레이팅으로 돈을 많이 버신 어느 분들도 막 놀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저도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가 풀리면 또 급격히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여행, 관광, 레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6월, 7월 가서 인수하면 늦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인수해야 싼 거잖아요. 그죠?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줘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 인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 회사의 대표가 지지난주 목요일 날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관광 여행이 정상화될 걸 대비해서 두 명을 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격리가 끝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무실도 좀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태국 현재 보면 그 동남아 내외랑 중국 일부 관광객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000만 원씩 손해 보더라도 일단 넘어가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여행이 풀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 또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거기에 DRK가 사용되도록 다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하러 이미 올라가서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총 발행량 2억 개, 유통량 400만 개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보시면 전화기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자, 보시면 DRK 코인 보시면 DRK 코인이죠? 맞죠? 총 발행량이 2억 개라고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운영팀에 컨택트를 달라고 하시면 블록체인의 특성상 누구나 조회하실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감추는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만 보는 데이터가 아니죠. 자, 이 정도 양 중에 현재 제 지갑 메타마스크에 현재 비트레이드 거래소가 아직 문제라 80만 개가 안 넘어오긴 했는데 80만 개가 넘어온다고 가정하면 1억 9,600만 개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한다는 개념은 그냥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발행량 전체를 다 인수해 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캐셔리스트에 400만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400만 개 가지고 열심히 사업해서 빗섬유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갔다고 치고 성공했는데 갑자기 재단이 갖고 있던 1억 9,600만 개 중에 막 600만 개가 거래소로 쏟아지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누가 다 가져갑니까? 어느 누가 혹은 재단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인수해서 제가 제 지갑에 들고 있으면 이 또 메타마스크는 특징이 비밀번호나 아이디가 유출이 돼도 이건 노트북 제 하드웨어의 맥넘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메타마스크를 쓰는데 제가 갖고 있으면 적어도 제가 어디 가서 제 스스로 제 발등을 찍지 않으면
제 스스로 제 등에다 칼을 꽂지 않으면 이건 어디로 나갈 일이 없겠죠. 우리가 안전하게 열심히 엑셀레이팅을 해서 성공을 시켜도 모든 발행량을 다 제가 들고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앞으로도 원탑이 하는 엑셀레이팅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발행량을 다 인수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틀어지는 때가 많아요. 회사에서 그래도 좀 뭐 반만 남겨주세요, 조금 남겨주세요, 많이 이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나쁜 놈 아니거든요. 자, 다 가져오는 대신에 어떤 특정 조건으로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엑셀레이팅에 성공하면 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한 5%라도 뭐 200만 개라도 당신들한테 인센티브로 주겠다라는 약속은 제가 해주겠죠. 왜? 그래야 그 사람들도 동기부여가 되니까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뭔가 열심히 일했을 때 자기들도 30억, 50억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꿈이.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제가 발행된 코인 모두를 인수하는 걸 저희 엑셀레이팅의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뭐 제 사업 설명 이제 끝났고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코인 회사를 10개 내외를 인수해서 성장시켜서 되파는 거죠. 되팔아야 돈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물건 싸게 사서 되파는 거예요. 저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는 원탑 엑셀레이팅이라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현재 엑셀레이팅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엑셀레이팅이라는 전체 프로그램, 하나의 토큰, 하나의 코인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로 참여를 하실 건지 안 할 건지를 여기서 판단하죠. 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판단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저희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하시던 1000만 원을 하시던 안 하시던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거 하나는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이 그림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사업 설명은 마치고요. 간단하게 질의응답이 있으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